여러분, 이 오프닝 음악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엄 소장님한테도 제가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저희 도와주시느라고 패널로 나오셨다가 정말 문자 그대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지금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도 너무나 기다리시는 그런 순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입니다. 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니 뭐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권은 근데 이거 특별감찰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저는 이제 그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담 이후에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 특검법 도입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제안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자 구도로 짜여진 정국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3자 구도로 전환이 됐다. 아하, 2자 구도가 3자 구도로 전환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긴 한데요. 저는 3자 구도가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발임은 안정적이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이 직선은 죄악이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양자 구도는 비틀어도 직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3자 구도는 곡선이죠. 곡선. 그런데 말이죠. 일단은 이제 이게 지난 유난 회동 이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쟁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조금씩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통 공약 협의체에 출범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대표회담도 예정돼 있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출범할 예정으로 있어서 여야정이 이제 모두 이게 민생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간에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도 얼마 전에 부산 범어사 가서 돌을 맞아도 개혁 달성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간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돌을 맞아가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이른바 4+1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회담 이후에 면담 이후에 당으로 돌아와서 쇄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 간에도 이를테면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권의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도 포지티브 형식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략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이렇게 4강 구도가 저는 이제 보수 전체네요. 이준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동성이 커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를 기점으로 여권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3자 구도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20%를 간신히 지켰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촉발한 그런 특별감찰관 도입 논란이 오히려 20%대 붕괴를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포인트나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오히려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네. TK 지역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26인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46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그러니까 칼로 무 자르듯 절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반 정도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의 당국을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당의 운영을 맡겨야 된다. 이게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내달 9일에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추가 당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꼭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게 과거 정권 이렇게 보면 반환점 돌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당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이를테면 생로병사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뭐 여권이 폭망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엄 소장님은 이 문학도 전공하신 분이라서 이게 아까 보셨죠? 전 가면 이 양자 구도는 항상 직선이 밖에 없는데 삼자는 이게 곡선이 될 수 있다. 전 거기에 그냥 완전히 꽂혔어요. 대단한 표현이세요. 근데요. 지금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뭐 표결이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특별감찰관 도입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분과 국민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도입하기에는 여권의 분열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특검법 도입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게 그 보수가 건강성을 회복하면서 김건희 여사 해법을 논의하는 그런 저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친윤 중심으로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굳이 표결까지 안 가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는 게 특별감찰관 임명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당론 수준으로 결정을 해도 문제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합의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에 대한 어떤 그 요인 필요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합의해 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당끼리 싸우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이렇게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이 그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해줄 생각도 없고 점점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은 이제 시한이 90일로 되게 짧아서요. 짧아서 과연 그게 이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규칙안을 통과시켜도 그게 위헌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여야 합의로 이제 이걸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구성해야 되는데. 추천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헌 논란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 역시 특검법을 압박하기 위한 특검법을 이제 그 여당의 어떤 이탈을 통해서 특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롱패딩 입고 나가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당,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이를테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동원해 갖고 이게 이제 탄핵이 임박했다, 투기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탄핵이 되려면 저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20%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되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수층에서 탄핵만은 안 된다 이런 정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이제 그 탄핵 집회를 조국 혁신당을 했고 또 민주당도 내달 2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삼고 지금까지 거세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 192명의 야당 의원들인데 이 192명이 명부인 하나 못 잡아먹어서 그동안 온갖 정치 공세를 벌여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먹혔다. 어느 정도 먹힌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의혹도 조금 있고 또 해명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거의 반신불수로 만드는데 민주당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국정이 무력화되는 수순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치 공세의 결과물을 갖고 탄핵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드라이브를 건 건 본인들의 뭐 선택이겠지만 지금 드러난 거는 탄핵 대상이 탄핵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지지율 낮다고 대통령 보고 나가라 그러는 게 그게 그럼 차라리 내각제를 하자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명분도 부족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항도 아직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탄핵 내지는 뭐 끌어내린다, 뭐 하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끌어내린다라는 얘기는 그 부산인가 어디 가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게 난 탄핵은 얘기한 거 어쩌고 없다 그렇죠. 이렇게만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그 민주당 전체가 다 탄핵 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정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해야 예측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게 예측 가능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말로는 탄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 행동하는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모조리 다 탄핵에다가 키를 맞추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를 그만두고 이 정직한 이 정치인의 자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11월 15일, 25일 날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 장외투쟁을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15일하고 25일 만약에 그러니까 뭐 1심이긴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런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아무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동요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당장 당내에는 이제 확실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이 국민적 회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맞대응해서 이게 탄핵 명분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지금 깃발을 먼저 들었어요. 조국 대표가 깃발 26일 이제 탄핵 깃발을 먼저 들었는데 저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6년 한 8월쯤부터 탄핵 집회를 주도했어요. 그때 정치권에서는 그 탄핵 얘기 되게 안 꺼냈거든요. 근데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맨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으로 나와서 탄핵 집회를 이제 주도했고 또 구속 뭐 이런 것까지 주도하면서 그 탄핵 정국의 전반을 이제 주도한 게 이재명 대표고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날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그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벤치마킹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이게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운하 원내대표죠. 조국 혁신당에 11월 9일을 목표로 탄핵 소추안 공개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아이고 참 아니 너무 그 정치권에서 말을 좀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달 11월이죠. 이제 뭐 이번 주말부터 11월인데 제2부속실 뭐 가동하고 그리고 임기 반환 좀 돌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하겠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거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제2부속실 거는 저는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고 순방 정도만 동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제2부속실 설치. 근데 사실 제2부속실 설치는 한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된 거죠. 두세 달 전부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듣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다음 달이 임기 반환점인데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리스크 관리에는 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인적 쇄신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런 소요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장관들도 원년 멤버가 그러니까 조각 멤버가 그대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럿이 뭐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네,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기되는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미 이제 임기 반환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폭을 조금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상황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게 좀 그 갈등이 격화되기보다는 뭔가 톤 다운 하려고 하는 좀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이게 그 파열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톤 다운이 되면 네. 예, 그러니까 갈등이 완전히 노정이 안 되면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좀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오를까요? 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은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예, 점차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감찰관 도입권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그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게 원래 안보사는 여야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 문제 가지고서 정치권이 되게 시끌시끌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불거진 게 지금 2주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인된 게. 그런데 2주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이 파병 규탄 결의안조차도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친북적인 어떤 그 프레임 때문에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러시아와의 동맹이 혈맹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가 당장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이나 유럽, 나토와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저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로만 그냥 협박하고 비판하고 말면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런 형태의 도발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기호 의원이 또 신원식 실장한테 보낸 그 문자 가지고 저 민주당은 이거 봐라 이거 계엄 뭐 또 이걸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 보면 집권 플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집권 플랜 본부가 있는데 저는 그게 대표적인 어떤 사당화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의 집권 플랜은 당이 하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집권 플랜 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재명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당화의 증거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게 정부를 또 국가를 사적 소유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해서 그것도 오바시죠.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이걸 이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계엄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집권 이후의 플랜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전망해봤습니다. 예, 그 조금 이제 너무 그 먼 미래고 그 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집권 플랜 그거는 사실은 저는 사당화 이런 걸 떠나가지고 11월 15일, 25일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가지고 내부 단속용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하고 이제 문자 논란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야, 바람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냐 마냐가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그런 기획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검 사업으로 그 과거에 러시아에서 받은 무기가 많이 있어요. 탱크도 있고 뭐 헬기도 있고 또 야포도 있고, 근데 그걸 거의 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어떠냐, 이런 그 주장을 봤는데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치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